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내일 현 정부 들어 첫 물가관계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2017년 1월 이후 5년 2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공급망 쇼크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값, 원자재 시세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회의가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정부가 국무위원 소집해 물가 대책을 내놓는 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신호입니다. 물가의 딜레마에 빠진 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 쫓아내면서도 제일 큰 은행은 남겼습니다. 원유 결제 라인을 완전히 막을 때 벌어질 대혼란, 물가 폭등을 우려해서죠. 지금 세계는 물가와 러시아라는 두 개의 빌런과 치열하게 전쟁 중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비싼 아파트 사면서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한국거래소가 러시아 ETF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른바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절망을 산다는 분들 좀 계신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고요. 최고의 면역 항암제라고 불리는 키트루다가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제도 국세청 담당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고요. 증시 시간에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합니다. 의식주 현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사로잡은 문화예술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할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무역 제재가 시작돼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상당히 고민이 되죠. 수출 기업의 피해 상황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박노벽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CS 갓 워터님이 어제 인스타로 이런 의견 주셨죠. 대체 유튜브를 못 찾겠습니다 하셨는데, 뉴스공장하고 저희하고 채널이 다릅니다.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유튜브에서 저희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싼 아파트 사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편법 대출, 이런 사례들 무더기로 적발됐군요. 예, 국토교통부가 아파트값 폭등이 이어졌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 7만 6천여 건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이나 거래 가격 등을 정밀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심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2,670건은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이었는데요. 5살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17살 청소년이 부모에게 14억 원을 편법 증여받아서 고가주택을 매입한 정황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고가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서울 강남구가 36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초구와 성동구,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른바 아빠 찬스를 사용한 편법 증여의 구체적인 사례도 이날 공개가 됐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요. 20대 A씨는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수인 A씨 대신에 그의 아버지가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합의를 했고, 실제로 A씨는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의 신탁이 의심되는 사례여서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한 B씨의 사례인데요. B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서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한 30대는 12억 원만 본인 돈이고 65억을 아버지가 빌려줘서
혹은 그냥 증여해서 77억 원짜리 용산의 최고급 아파트를 샀다. 이런 소식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부자 아버지가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세금 꼭 내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ETF 가격,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연일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이걸 순매수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예, 러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 상장지수 펀드의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킨덱스 러시아 MSCI ETF는 전 거래일보다 16.68% 내린 15,8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장 직후 한때에는 25%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지속했습니다. 어제 순매수 금액만 12억 원이었고요. 8거래일간 누적으로 보면 280억 원치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ETF 이거 투자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거래소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예고했죠. 예, 투자 위험을 살펴볼 때에는 시장 가격과 순 자산 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괴리율을 보면 되는데요. 이 괴리율이 플러스면 시장 가격이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ETF의 괴리율이 지난 1일에 30.26%까지 치솟았고요. 어제도 17.41%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ETF 시장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인데 한국거래소는 러시아가 현재 전쟁 상황에 있고 스위프트 배제나 그 외국인 주식 매도 금지 등의 이슈가 있어서 변동성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괴리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추후에 시장 가격이 정상화되면 기초자산 가격이 등락하고 무관하게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고요. 이 러시아 ETF에 대해서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예고라는 거는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전 단계인데요. 추후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이 ETF는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시행되고요.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에서는 바이 더 딥이라고 해서 불안이나 공포에 베팅한다. 이른바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제법 계시다고 하는데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려야겠네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을 한다고요? 예,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자격이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 원래는 LH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별로 행복주택 정례 통합 모집을 실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속도감 있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월 말에 10개 단지 3천여 호를 대상으로 또 1분기 행복주택 통합 모집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고양지축지구, 화성 향남 2지구, 전주 덕진지구로 총 1,200여 호입니다. 그래요. 현존하는 최고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라는 약이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예,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불리는 키트루다는요, 다국적 제약사 MSD가 판매하는 세계 매출 1위의 면역 항암제인데요. 그동안에는 2차 치료에서 키트루다에 대해 급여가 가능했는데 이달부터 1차 치료로 급여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1차 치료부터 썼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이 키트루다는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 임상에서 다른 항암제 대비로 4배 이상의 5년 생존율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동안의 문제는 이게 무척 비싸다는 점이었습니다. 키트루다의 연간 치료 비용은 그동안 약 1억 원에 이르렀었는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아서 약 365만 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 약값 자체를 25% 넘게 인하한 데다가 암 치료제의 그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경제 이어갑니다. 국세청에서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미 안내문은 나갔다고 하죠. 올해부터는 가구당 소득 기준 금액도 200만 원 좀 넉넉하게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이 그래서 125만 가구로 늘었다고 하는데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이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세청 소득지원국의 장려세제 신청과 강승윤 과장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이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게요, 열심히 네네.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그리고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3월 달에는 신청하는 반기 장려금은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가구에게 그 소득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을 좀 바꿔서 대상을 늘리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세법의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상향됐는데요. 단독 가구는 기존의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그리고 호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기 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나서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정산한 금액을 8월 달에 지급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2달 앞당긴 6월 말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려금이 얼마다 하고 알려주는 결정 통지서를 받는 부분도 간편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5월 이후에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는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결정 통지서를 받는다고 선택하시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상도 좀 늘어날 것 같고 통지받는 과정도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 반기 장려금은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네. 2021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해서 근로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 가구는 예를 들어서 2,200만 원입니다. 네.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번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올해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달에 신청하시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다음은 재산 요건으로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하지 않고요. 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뿐만 아니고 전세금이나 금융재산, 유가증권, 아파트 분양권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로소득자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에 3월 달에 하는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는데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번 달에 신청 대상이 아니고 올해 5월 달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금년 5월 달에 정기 신청을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하고 정기 신청은 뭐가 달라요, 과장님?
예, 반기 신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만 해당되고요.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지급하는데 반기 신청은 3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 지급해 주시는 그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지급하는 게 그 반기 신청을 도입한 취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데 가구당 한 사람 이상 뭐 2사람, 3사람 이렇게 가구원 수가 많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그 만약에 한 가구에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 2명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가구 내에서 서로 가족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첫 번째고요.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네. 총급액이 많은 사람,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그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구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인데 이번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나서 만약에 대상이 됐다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지급이 되나요? 예, 이번에 그 하반기분 신청자에 대한 그 평균 예상액을 추산해 봤더니 가구당 한 8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구원에 대한 그 소득과 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를 꼼꼼히 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에 지급하고 8월 정산 시에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부터는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말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그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환수를 해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거는 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작년 12월에 받으신 그 상반기 지급액이 올해 6월 말 그 정산할 때보다 많다면 환수가 발생하는데요. 환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이번 6월 말에 자녀 장려금이 있다 그러면 자녀 장려금에서 먼저 환수를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부족하다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받으실 장려금에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안 하셨어요. 대상자인데. 예.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3월에 이걸 신청을 하시면 얼마가 지급이 되나요? 아, 예. 그 작년 9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까 그 평균 예상 지급액은 한 88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 가구당 88만 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 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하실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3월 15일까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15일까지 신청을 못 하시면 올해 5월 달에 그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하고 3월 2일에 국세청에서는 그 60세 미만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를 드렸고요. 60세 이상 분에게는 우편과 알림톡 서비스로 신청 안내문을 통지했습니다. 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함하기, 본인 인증, 신청하기를 차례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비추면 그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는데 주민등록번호 그 뒤쪽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하루에만 그 32만 명이 신청하셨는데 네. 예, 77%가 모바일로 신청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시면 그 우편 안내문에 있는 ARS 전화번호 1544-9944에 전화를 하셔서 안내멘트에 따라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 대략 1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나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요건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홈택스에 접속하신 다음에 본인이 수령한 뭐 급여 통장 사본이라든지 증거서류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허위로 신청하게 되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연도부터
2년간 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사기나 위조,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은 그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세청 소득지원국의 장려세제 신청과 강승윤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상황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만 명이 넘었다는 게 어제 아마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3월에 개학하자마자 반에서 아이들이 4-5명 확진이 되면 또 바로 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 하루 가고 다시 집에 있게 되는 아이들이 제법 많은 모양인데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장 초반에 부진하다가 마감할 때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1% 그 3대 지수 모두 1%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자면은 여전히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2차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과 또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 나서서 이른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 영향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는 모두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네.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급등세로 다시 마감을 했는데 네.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게 시장에서는 괜찮은 신호로 읽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온 건가요? 예, 크게 한 2가지 정도로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3월 FOMC에서 연준은 그리고 그 본인은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점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침공과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상황 그리고 제재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국 경제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연준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3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이후에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월 의장이 말대로 연준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은 매번 올해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른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기준금리 경로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이 되거나 고물가 현상이 더 심해진다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저희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증시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달리 전개가 되거든요. 간밤에도 보면 무차별 공습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고 벨라루스에서 헬기가 뜨고 있다. 같이 참전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금융시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전개의 방향을 보면은 여전히 긴장 수위가 높죠. 또 러시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3차 대전까지 언급을 하면서 엄포를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 거는 일단 3월 오늘이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2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유엔 같은 경우도 러시아군을 철수하라는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또 서방 국가들도 지금 대러시아 제재를 굉장히 세게 하고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나 천연가스 관련된 제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한번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관련 당사 국가들의 사태 해결 의지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미국 증시 급등에 대한 효과, 또 파월 의장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이 이름 호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낙폭 과대 업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이렇게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110 넘었다는 이 효과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 예술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거 나랑 좀 상관없는 거, 고상한 거, 먹고 사는 일하고 좀 무관한 것, 혹은 TV에서 전시 이런 게 나오면 그렇게 재벌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저런 사람들만 가는 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 완전히 깨준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50만에 가깝게 늘었군요. 제가 서두에는 20만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문화예술의 진입장벽을 확 낮춘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채널인데 적어도 50만 명이 날마다 이쪽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문화예술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해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는데 이 멤버 중에 가장 고령층이 30대 중반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 이 회사가 생긴 이유 그리고 여기에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건 처음인데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반가워요.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널 위한 문화예술, 이거 이미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널 위한 문화예술 자체가 하나의 스타트업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4년 전쯤에 처음 투자를 받아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서강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서 좀 일종의 예술 관련된 독립 언론으로서 활동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다가 요새는 이제 좀 예술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진입 장벽을 느끼고 있으니 네. 우리가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미디어 스타트업으로서 좀 돈이 안 될 수 있는 예술 그리고 콘텐츠업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인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여름에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동명의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분이 쓰셨는데 이 책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다들 미술을 하셨거나 뭐 조소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공저자 세 분 중에서 우리 이정우 에디터만 회화 전공하셨잖아요. 네. 나머지 두 분은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문화예술 플랫폼까지 만드셨을까요? 저희 팀원들 전공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만 미술을 전공을 했고 다른 팀원분들 뭐 철학과도 계시고 심리학과, 경영학과, 영문과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에 좀 시장 조사를 하고 또 타겟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우리나라 예술 콘텐츠가 좀 너무 지나치게 고급화되어 있고 어렵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하는 뭐 명화 산책 같은 코너나 혹은 뭐 문화예술 탐방 같은 프로그램들 보면 엔터테인적인 요소 없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전시장에서 이렇게 전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서문들을 보더라도 저는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군요. 아, 네, 그럼요. 네. 어려운 단어들을 더 어렵게 풀어서 써놓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관객 중심이 아니라 창작자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객들을 위해서 좀 쉽게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좀 최근에 많은 관객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체 그리고 그중에서도 영상에 더 익숙하게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런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보자라는 좀 판단이 섰고 이 과정에서 회화를 전공한다는 것은 사실 뭐 저 하나로도 충분했고 지금은 컨텐츠 업을 제작하는 팀원들이 모이면서 더 많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널 위한 문화예술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굉장히 혹하는 게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조선시대 남자들도 남자는 핑크였다. 네. 그러니까 남자들의 도포자락이 남자라면 핑크지 이런 게 유행이었다는 그 소식하고 왜 펜의 전성시대에 아직도 연필은 승승장구하는가 이런 콘텐츠들이 아주 접근한 방식이 재밌었는데 2018년에 시작해서 횟수로 5년 차예요. 그리고 기간으로 따지면 4년밖에 안 된 건데 지금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포함해서 SNS의 총 구독자 수가 거의 50만 명에 가깝단 말이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팀에서도 아 이게 돈이 되겠어 했다라고 고민들을 하셨다는데 사업 초반에 이 정도까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정말? 좀 분명히 명확한 타겟이 있고 이 타겟들이 느끼고 있는 좀 불편한 지점들, 아쉬운 지점들이 또 저희 눈에 선명하게 보였어서 저희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건 확실히 보고 들어가기는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수요가 커질 것이다는 까지는 예측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이 시장에서 미술, 공연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좀 규모를 키울 수는 있겠지만 저희 타겟 자체의 규모가 커질 거다라는 것까지는 그때까지는 예측을 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정말 급속도로 미술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정우 에디터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를 해주거나 도슨튼처럼 전시를 좀 안내해 주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도 체감하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시회를 가거나 그림에 관심 갖는 사람이 부쩍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SNS에 활발하게 공유를 하세요.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정말 체감이 되시나요? 네, 확실히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키워드 검색량도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 전시라든지 문화생활 관련된 키워드의 검색량도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 최근에 52시간 근무도 확대되고 또 주사일제 논의도 확산되면서 좀 여가 시간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생활을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흐름이 최근에 새로 개관하는 미술관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간송미술관이라든지 명성을 이미 갖고 있던 미술관들이 지방에 분관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새로운 완전 신진 미술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미술관들이 좀 젊은 층을 타겟팅해서 아예 SNS 같은 곳에 업로드하기 적합하게 전시를 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정반대로 완전히 고미술품이라든지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술을 즐기고 소비하는 취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 같으면 아이고 좀 유난스럽지 않아? 아니면 좀 젠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사업 초기에 이제 독자 서베이 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가서 예술 얘기하면 진지충 된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그만큼 좀 예술에 대해서 혹은 내 취향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웠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내 취향을 찾고 오히려 내 취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줄 알고 이걸 드러낼 줄 아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명품 하나 사는 것보다 내 명확한 취향 하나 갖는 게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런 취향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또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기서도 희소성의 가치가 어느 정도 명품과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잘 모르는 예술가를 내가 알면 더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이런 자기만의 취향을 찾고자 하면서 예술을 소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보면 저희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트테크, 네. 소위 그림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재테크까지 한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점점 이제 사람들이 전시를 보러 가고 예술을 좀 일상에서 가깝게 느끼면서 이런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소장하는 흐름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작년에 이런 흐름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아트테크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던 게 2021년 미술품 경매 시장의 총 거래액이 3,400억 원대였다고 해요. 이게 역대 최대의 수치인데 경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미술 시장의 규모를 보면 약 9,100억 원대입니다. 정말 많이 커진 건데요. 비교를 해보면 2020년도 바로 전해에는 3,000억 원대였습니다. 1년 만에 3,000억 원대에서 9,100억 원대로 커진 거예요. 굉장하네요. 네, 정말 급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단순히 거래 금액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판매되고 있는 작품의 수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3,000점에서 4,000점가량이 더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그리고 규모적으로도 미술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되는 흐름을 보면서 확실히 아트테크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 아트페어 가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미술품에 관심이 많구나 사실 현장에서 보고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사람이 이 코로나 와중에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요거를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기는 해요. 이게 소위 인스타그램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품 옆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다. 혹은 이게 이른바 플렉스의 일종이다. 네. 이서빌리티를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다. 그러니까 즉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이 생겨났다기보다는 거품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해주신 아트페어 키아프에서도 오픈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오픈런이요? 네, 저희가 백화점 명품샵 앞에서 네. 보는 그런 풍경이 실제로 아트페어에서 일어난 건데요. 이 키아프라는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3, 4일 정도만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작품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이런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컬렉터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오픈하자마자 유명한 작가의 작품으로 뛰어가서 작품을 구매하는 그런 오픈런 행렬이 펼쳐졌는데요. 관계자들 여기 이 키아프 행사장에서 실제로 지켜본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사실 이런 흐름이 너무 좀 보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술 작품을 아트테크로서 투자 수단으로서든 혹은 나의 어떤 예술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관없이 작품에 대해 좀 공부를 깊게 하고 작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작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런 흐름들은 작가의 가치나 작품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투자 수단으로서 무지성으로 사재기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거품이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이런 비슷한 흐름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언제죠? 2007년도에요. 당시에 한국 미술시장 규모가 6천억 원대로 엄청난 호황을 자랑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2008년도에 엄청난 또 사건이 터지게 되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술시장이 엄청난 침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미국에서부터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완전 강타를 하면서 미술시장이 10년 넘게 침체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작품 가격 자체가 사실 잘 오르지도 않지만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네. 유명 작가 작품 가격이 90%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침체기를 겪게 됐고 이번에도 급격히 불을 쌓은 컬렉터들이 갑자기 모이게 되고 갑자기 시장이 커졌다는 점에서 염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취향이 달라지고 분명히 관심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약간의 과열양상, 거품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기억나네요. 2007년이면 금융위기 직전에 이때 금융시장에서 펀드 들었던 게 몇 배로 불어나서 나 이 돈 가지고 장가 간다. 선배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건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인데 최근에 이런 분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BTS의
RM이 어떤 전시에 갔다. 네. 어떤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 혹은 BTS의 슈가 씨가 어떤 작가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그거 가지고 그 민동기 씨였죠. 팝아트 작품 이런 것들을 BTS 커버에 차용을 했다. 그래서 그 작가에게 관심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위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관심을 갖는 작가에게 MZ세대가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실제로 BTS의 영향력이 예술계에 정말 엄청나고 BTS 아마 그 4억의 미술관이 또 있어서 네. 정기적으로 현대예술 작가들하고 콜라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이 생겨나면서 좀 현대미술에 대해서 젊은 층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보이는데 최근에 기존의 전통 미술관에 좀 속해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서울시립미술관에 관람객의 40%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통계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미술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진입 장벽이 있던 권위가 있는 기관이었던 걸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관에도 이제 젊은 관객들이 많아지는 흐름이 생겨났고요. 또 단순히 관람을 넘어서 젊은 층에서도 이제 작품을 구매하는 컬렉터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아예 젊은 컬렉터를 타겟팅한 미술 작품들도 등장을 합니다. 기존에 좀 유화라든지 전통적인 페인팅 작품이 비싸다 보니까 좀 젊은 관객들의 구매력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피규어라든지 아트토이, 판화 제품 같은 것들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재미 요소들을 넣어서 좀 젊은 컬렉터들을 타겟팅하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산책하듯이 날씨가 풀리고 있으니까 가볍게 문화예술 즐기고 싶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즐겨보세요 하는 팁이 있을까요? 산책하듯이 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팁은 무료로 전시를 볼 수 있는 갤러리에 방문해보는 건데요. 이 갤러리가 미술관하고 다르게 작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팔릴 법한 작품들만 걸어둡니다. 네, 그래서 가장 트렌디하고 시장에서 먹히는 작품들이 소위 걸리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공부도 하면서 투자 시장에서 어떤 작품들이 인기를 끄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갤러리 전시 추천드립니다. 네, 한 번쯤 가보셔도 좋겠어요. 다만 우리 코로나19 상황은 좀 주의해서 가셔야겠죠. 지금까지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채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널 위한 문화예술. 책도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같이 봐도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에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정우 에디터가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희 반도 얘기 못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실게요. 자, 즐거운 이야기면 하면 좋을 텐데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저쪽 그 동유럽 북방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적으로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물가 걱정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러시아 은행을 쫓아낸다. 그런데 정작 에너지 결제망은 열어뒀다. 아주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도 이 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겠죠. 관련 내용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박노벽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보면 간밤에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대체 러시아는 전 세계가 이렇게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까? 네, 참 걱정이 다들 많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이 당초 러시아 안보를 위해 나토 동진을 반대한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군사행동을 하면서 특히 어제도 그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대사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탈나치와 2차 대전 때 있었던 그런 나치 테러 그 현 정부를 비난을 하고 비무장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친러 인사로 구성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를 만들고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에 대해서 유럽 안보 질서도 과거 30년 전 그런 소련 당시의 그런 영향권 회복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그 자기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면 주권도 좀 제한을 받아라 하는 뜻으로 돼서 지금은 이제 양상이 이런 그 지금 민간인 무차별 탈상으로 인해서 네. 자유민주주의 정부 대 권위주의 정부 또는 주권 존중이라는 원칙 대 강대국의 무력 행사 이런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뀐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반인들에는 우크라이나가 그냥 뭐 나토 가입 안 한다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휴전하면 끝날 텐데 왜 이러냐 이러실 텐데 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난 한 30년 독립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그런 변화 양상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의 저항 그리고 지도자의 그런 단합된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이 그 러시아 대사도 지내셨고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셨는데 네. 러시아가 저는 21세기에 그 욕망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그 감행할 줄은 사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얻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국 중심의 이제 안보를 광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그건 오히려 정반대 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안보가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슴 아파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도 걱정스러운데 일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이미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라고요. 네, 그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요. 저 연락도 해보고 그게 이제 이번 중단은 열흘 정도, 9일 정도 계속된다고 그럽니다. 네. 3월 1일부터. 그거는 이제 제재 이전에 그 반도체 같은 이제 부품 공급이 부족되고 이제 세계적인 물류가 코로나로 좀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된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제재가 이제 본격화가 되다 보니까 그 3월 10일 이후에 정상 가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정말 이제 실질적인 뭐라고 할까요? 공급 부족 문제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금 결제 문제. 왜냐하면 지금 루블화로 현재 그 현대자동차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지금 30%로 절하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결제 문제도 결제 문제지만 자동차를 팔수록 지금 더 곤란한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좀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급망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우리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이런 품목들 관련해서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은 러시아산 들어오는 물품은 대개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 가스,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수산물이 주요인데 그 중에서 비중이 한 50% 넘는 품목은 한 62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수입 품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급망보다는 이게 물류 비용이라든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영향은 있겠죠. 그 대신에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에 그 전략 물자에 해당되다든가 그 미국이 통제하는 저 반도체, 컴퓨터 이런 품목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자동차나 이제 핸드폰의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 피해 규모까지 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FDPR 그러니까 해외 직접 제품 규제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예외 대상에서 빠졌다. 이게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저도 좀 보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해외 직접 제품 규칙 그 FDPR이라는 것에서 면제 대상국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국내 언론에서 잘못 알고 이제 오해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해외 직접 제품 규제, 외국산 직접 생산 규칙이라는 것은 미국이 지금 한국 물품을 통제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적용을 면제받는다든가 예외받는다는 뜻은 그 면제받은 국가가 뭐 유럽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겠죠. 그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FTPR의 면제를 받든 그 미국의 그 직접 적용을 받든 그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시행하는 제도를 그 해당되는 나라가 대신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우리가 협력이 뒤태돼서 면제를 못 받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는 거는 그 이해가 잘못돼서 이 제도에 대해서 그 나온 것이고요. 뭐 특정 부서가 이걸 가서 미국한테 잘 설명해서 면제를 받아왔다 이것다고 해서 뭐 특히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그 조치를 취하는 거를 면제라고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나 뭐 비용 면에서 조금 뭐 단축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냐 하면은 2014년 그 크림 그 병합 때 제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직접 동참은 하지 않았고 그 비난은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그거를 검토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요즘에 빈번하게 거론되는 게 이른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 쫓아낸다 이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또 간밤에 들려온 소식 보면 유럽에서 천연가스하고 원유 결제 라인은 살려뒀다라고도 하는데 기업들은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앞으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스위프트망이 이제 그냥 국제 은행의 이제 결제망에서 이제 배제된다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대형 러시아 은행들이 신용도가 있는 은행들이 채출되기 때문에 결제를 이제 우리 국내 은행이 거기를 통해서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어느 은행을 거기에서 배제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결정되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놨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당장 그 유럽이 이제 러시아의 가스를 한 40%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되는 다변화가 있을 때까지 아마 잠정적으로 유의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한테 좀 부담을 주게 됐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런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는 것이긴 만큼에 네. 어떤 약간의 손실이라든가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추진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제재를 우회해 보려고 하는 거를 정부에서 너무 나서서 하면 대외 신뢰도 네. 문제라든가 더 큰 국익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좀 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박노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요. 러시아가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건데 욕심내는 거 보면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 생각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 푸틴의 핵 이야기 이건 자멸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셨고요. 여러 가지 의견 주시네요. 또 오늘 널 위한 문화예술이 약간 두뇌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긁어줬다 이런 반응들도 많으신데 재미있는 콘텐츠도 많고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즐기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한번 좀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종 이런 시간 마련할게요. 저희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